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 샤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백화점 가면 1층 명품 코너의 글로벌 화장품뿐만 아니라 매 의류 매장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며 그들의 말로는 AS 때문에 등록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 무슨 샤넬 화장품에 개인정보가 필요하냐고요. 화장품이 AS용품인가요? 교환도 안 해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메일로 스팸 그것도 진한 스팸은 기본이고 개인정보가 한국만 요구되었다는 사실과 개인정보가 다 털렸다는 것이 이게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꼭 반드시 체크를 해서 내 개인정보를 백화점에서 한 번 털고 샤넬 매장에서 한 번 더 털고 말도 안 되는 문자 스팸들 왜 스팸인지 아시죠? 미국에서 저도 안 먹는 것이 스팸이라서 스팸이었다는 것. anyway 아예 대놓고 털어간 나의 정보들. 지긋지긋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제가 샤넬을 털어보겠습니다. 한 해 13조 벌어들이는 명품 샤넬. 창시자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백화점 명품숍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명품 샤넬의 예고된 가격 인상에 앞서 미리 수백만 원짜리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줄이 된 것입니다. 고객들이 개장과 동시에 매장을 향해 질주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왜 한국의 20대 30대들은 샤넬에 열광할까? 오픈런부터 샤테크, 불매 운동까지 명품 제국 샤넬을 여러 가지로 다 모아보았습니다. 굴지의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코코 샤넬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즉 코코 샤넬 사망 이후 샤넬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샤넬 그룹은 누가 지배하며 얼마를 벌고 어떤 기업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불과 2017년까지도 샤넬은 베일에 쌓인 명품 기업이었습니다. 샤넬이 1909년 설립한 프랑스의 이 패션 브랜드는 설립 후 무려 108년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샤넬은 상장사가 아니었고 실적 공시 의무도 없었습니다. 1971년 샤넬 사망 이후 샤넬 향수를 후원했던 억만장자 가문 베르타이머 일가가 샤넬을 인수경영했고 샤넬은 비상장 개인 기업으로 재무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8년의 침묵을 깨고 샤넬은 실적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샤넬이 공개한 매출은 단일 브랜드 기준 루이비통을 턱 밑까지 추격한 상태였으며 구찌의 매출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샤넬 지난해 2022년 매출 17 증가한 172억 달러입니다. 가격 인상이 매출 성장의 절반 차지, 9월 추가 인상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작으로 11월부터 판매 둔화, 한 자릿수 성장 전망했고 프랑스 패션 그룹 샤넬이 2022년 12월 말 마감한 연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 증가한 172억 2천만 달러, 영업이익이 57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아태 지역이 14.3 증가한 86억 5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이 29.6 증가 47억 2천만 달러, 북미가 9.5 증가 38억 6천만 달러를 마크했습니다. 비공개 기업인 샤넬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연간 결산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등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샤넬 최고 재무 책임자인 필립 블론디오는 실적 발표를 통해 샤넬 매출 성장에 50는 가격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며 예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평균 8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오는 9월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또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몇 달간 미국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필립 블롱디오 샤넬 글로벌 최고 재무 책임자는 훌륭한 제품 라인업과 신제품 출시로 샤넬은 전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2018년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사회적 환경적 의무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투자를 단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샤넬의 2018년 자본 투자 금액은 10억 700만 달러로 전년비 12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샤넬의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아시아 매출액이 47억 3천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2017년 대비 19.9 증가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4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비 7.8 늘었고
미국은 21억 900만 달러로 7.4 성장했습니다. 샤넬의 최대 시장은 아시아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도 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입니다. 샤넬의 108년 만에 실적 공개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 등 글로벌 명품 공룡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룹의 매출 사이즈를 밝혀 함부로 인수합병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는 설명입니다. 루이비통과 마찬가지로 샤넬은 국가별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인인 샤넬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며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성들에게 최고의 명품으로 사랑받는 샤넬의 기원은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샤넬의 기원과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 샤넬 전략을 쓴 나가사와 시냐와세다 대학 교수는 에르메스는 창업자 일가가 경영권을 쥐고 있지만 샤넬은 창업자와 상급, 고아원 출신의 샤넬과 대비된다는 뜻인 성격의 베르타이머, 일가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이 왕족이나 귀족 등 특권층의 필요성을 위해 탄생했다면 샤넬은 가난하게 태어난 코코 샤넬이 빈손으로 일군 브랜드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사망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드. 1971년 샤넬이 사망하자 알랭 베르타이머 샤넬 회장과 샤넬의 수장으로 지휘를 맡았고 1983년 칼 라거펠드를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로 고용해 지금의 샤넬을 창조해냈습니다. 샤넬의 모태는 프랑스지만 샤넬 그룹의 실질적인 본사는 뉴욕이고 샤넬 회장과 최고 경영자의 주활동지도 뉴욕이며 뉴욕 사무실이 그룹의 전략 기지라는 것이 나가사와 교수의 설명입니다. 다만 디자인 및 창작을 담당했던 칼 라거펠드는 프랑스를 주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최근의 샤넬 전략은 같은 독립계 매종 명품 하우스이자 최고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를 추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샤넬 클래식 백 라지. 사이즈의 가격은 1000만 원에 육박했는데 1000만 원대. 가방이 상징하는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명품으로 유명한데 샤넬 가방 가운데 일부 샤넬 코코앤들은 이미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최고 경영자가 바뀌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해 1월 리나 나이르 54가 세계적 브랜드 샤넬의 CEO로 발탁됐을 때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요소들입니다. 여성 유색 인종으로는 최초로 샤넬을 패션업계 이력 없음, 최고 경영자 경험 없음, 인도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끈 그는 지난해 기성복 가방 화장품 향수 보석 등 부문에서 170억 달러 약 2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샤넬의 영입, 도박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이르가 샤넬에 합류한 지난해 초, 이 브랜드는 여러모로 위기였습니다. 2019년 30여 년간 샤넬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세상을 떠났고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전 세계가 셧다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경쟁 명품 그룹인 케어링,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 모기업과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루이비통 셀린느 등 모기업도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수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었습니다. 나이르는 비누 도브, 아이스크림 베넨제리스 등으로 유명한 유니레버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간 직책은 인사책임자로 회사 전체 경영을 총괄한 적도 없었습니다. WSJ는 영국에 본사를 둔 유니레버는 69개국에 걸쳐 30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는데 재봉사들이 하나의 드레스를 놓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샤넬의 파리 아틀리에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나이르를 믿고 발탁한 건 샤넬의 공동 소유주이자 회장인 알랭 베르트하이머 75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의 동업자였던 피에르 베르트하이머의 손자입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회장이자 나이르의 멘토인 나이젤 히긴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자신도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나이르는 전 세계 여성으로부터 약 7,000통의 이메일과 편지로 응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이르는 입사 첫 해에 샤넬 매장과 아틀리에, 각국 지사 등 100여 곳을 방문하며 공부했습니다. 라거펠트의 오른팔로 통하는 수석 디자이너 버지니 비아르 51 등에게 조언을 받았고
프랑스어도 공부했다. WSJ에 따르면 17명으로 구성된 리더십 위원회를 조직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경영진을 만나 새로운 경영 정신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환경보호, 사회공헌윤리 경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만으로 운영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발자국을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나이르는 이 시기쯤엔 명품 소비자의 약 3분의 1이 Z세대 또는 알파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소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도 남서부의 작은 마을 코라푸르에서 자란 나이르는 월찬드대에서 전자통신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인생 초반의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다고 회고했습니다. 유니레버의 여름 인턴으로 입사해 1992년 정식 채용된 그는 얼마 뒤 인도 공장의 야간 감독관으로 자원했습니다. 도로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생활해봐야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새 근무지로 옮길 때마다 그는 여성 화장실을 별도로 세우는 리나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WSJ에 나는 이뤄온 모든 과정에서 늘 최초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내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내 뒤를 잇는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인사 책임자가 샤넬의 CEO로 선임된 것은 연일 화제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기업들의 인사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어느 보직으로 발령이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분주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시끌시끌했던 소식 중 하나는 유니레버의 최고 인사 책임자였던 리나 네어가 샤넬의 최고 경영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의 이직은 단순히 한 사람이 직장을 옮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영국의 대표 기업인 유니레버에서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샤넬로 이동한다는 것. 둘째, 샤넬에서 최초의 인도 출신 유색인종 여성이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사 책임자 출신의 최고 책임자 선임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리나 네어는 유니레버에서의 30년 커리어의 대부분을 인사부에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으로도 흥미로운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인사 책임자 출신이 최고 책임자로 선임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핵심을 먼저 말하면 인사 책임자 출신이 최고 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R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 위치에 선임되는 리나 네어와 같은 사례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국내의 한 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의 신임 최고 책임자 중 14, 25는 재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3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대표이사 252명의 이력을 보면 11.5인 29명이 CFO 경력자였다고 합니다. 반면 HR 출신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는 해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에 포브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브스 선정 100대 기업의 CEO들이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한 시점에 HR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CEO가 어떤 직무로 초기 커리어를 시작했는지 살펴보면 조직 운영이 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무로 22,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이 17, 그 다음으로는 영업 및 마케팅 13, 회계 11, 법률 7이 뒤를 이었습니다. 왜 HR은 찾아보기 어려울까? 일단 비즈니스 커리어의 첫 시작을 HR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혹은 HR 출신자들이 향후 최고 경영자까지 가는 여정에서 다른 영역 출신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최고 책임자들이 자신의 커리어 초기에 선택한 분야는 해당 기업의 지배적인 분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리버티 뮤추얼 보험, 아에게와 같은 기업의 CEO는 모두 재무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시스코 3M, 코노코필립스, 한유엘과 같은 기술산업 분야의 기업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한 CEO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HR 출신의 CEO가 기존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비즈니스 커리어의 시작점이 HR이 아니긴 하지만 CEO 선임 전에 HR 임원, 즉 CHRO 출신이었던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한 제록스, 제너럴 모터스, 던킨도너츠, 매트라이프와 같은 회사에서는 CHR을 CEO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야기하면 이들의 CEO 선임, 직전 커리어가 HR 임원이었다는 의미이지 이들의 비즈니스 커리어 전반이 HR로 채워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지난 30년간 커리어를 HR에서 쌓아온 리나 레어의 사례가 더욱 회자되는 듯합니다. 왜 HR 출신이 CEO 후보자로 각광받게 됐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터부시되었던 HR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 평가는 재무 성과와 더불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주목해왔습니다. 고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확장되어 고객 외의 직원에까지 시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측면, 즉 직원, 고객, 지역사회에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 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및 기후 이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한 전략,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 등의 이슈에도 HR은 빠짐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HR 마인드가 부족한 경영자가 기업을 이끌 경우 비즈니스가 한순간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이 몇몇 사례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트래비스 켈러닉이 기업 내 성희롱 이슈에 대해 미온하게 대처하다가 훗날 일이 크게 불거져 결국 사임까지 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경영자로서 직원들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HR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C레벨 경영진 중 누가 CEO와 가장 비슷하지 궁금해졌습니다. 수년 전 경영 컨설팅 펌 콤페리 소속으로 임원급 채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엘리 필러, 인 미시간 대학의 데이브 울리치 교수와 함께 C레벨 경영진 사이에서의 CHRO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C레벨 경영진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CEO 최고 경영자, CFO Finance 재무, COO Operation 운영, CIO Information 정보, CHRO Human Resources 인사, CMO 마케팅 이들의 평균 연봉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CEO와 COO가 가장 높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순위였는데 CHRO가 약 57만 4천, 한화로 약 6억 8천만 원대 평균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수치는 6가지 타입의 C레벨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던 CMO보다 약 33나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6가지 카테고리의 C레벨 경영진을 대상으로 14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징을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적합한 포지션에 배치하는 것, 적합한 조직 구조화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일으키는 것, 조직 문화와 같은 조직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혈적 측면이 CEO로서 조직을 끌고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필요,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 있음은 실제로 기업들이 경영진 레벨에서 HR 관련 역량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 취리 보험, 네슬레, 필립 모리스, 도이체 방크와 같은 회사들은 잠재적인 최고 경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들에게 인사 직무를 의도적으로 경험하게끔 하려고 몇 년간의 HR 역량 개발 순환 배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EO가 HR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첫 번째, 빠른 조직 변화가 가능하다. 사실 HR의 입장에서 CEO와의 관계가 소원하면 한낱 인력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페이퍼포셔 부서에 그칠지 모릅니다. 페이퍼포셔는 사무실에서 덜 중요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CEO가 HR을 단순히 기업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원과 관련된 영역을 실행하는 기관 정도로 생각한다면 HR의 기능은 그저 인력 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CEO가 인력 계획, 핵심 인재 관리, 직원 몰입도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HR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대한다면 CEO가 고려하는 전략이 HR을 통해 조직의 변화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CEO는 직원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회사 전반의 것을 책임져야 하기에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사내 기능들 재무, IT, 디자인, 법무, 영업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영역은 달라도 이러한 모든 기능은 결국엔 고객을 향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에게 실제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직원과의 관계를 일부러 소원하게 갖는 CEO가 상당수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위계서열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하이라키형 조직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HR은 CEO가 조직 내부의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눈과 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EO는 전략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기업 문화의 중요성은 이전에도 자주 언급되었고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 혹은 조직 문화는 무엇보다 경영자의 철학, 기업의 비전과 미션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와 닿는 것은 대부분 HR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채용부터 유지, 배치, 성과, 이후에 퇴사하기까지 직원이 겪는 모든 HR 관련 이슈들은 직원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개별 직원이 경험한 것들이 축적되고 통합된 것이 곧 직원이 느끼는 기업의 문화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CEO가 성장형 마인드셋을 중요시 여긴다면 직원들의 학습을 위해 HR 관점에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직원의 역량 개발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제도가 기업의 문화로 연계됩니다. 과연 어떻게 CEO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반대로 HR 입장에서는 어떻게 CEO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CEO의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R 입장에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의도적으로 비즈니스와 성과 마인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HR 실무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가 관점에서 직원 관련 전략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곧 CEO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및 CEO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CEO가 비즈니스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향후 비즈니스 리스트에 대한 선제적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관점에서 기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지, 그 방향에 따라 HR의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HR 스스로 HR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방식인 수동적인 업무 수행, 즉 CEO로부터 인력 관련 업무를 지시받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HR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한정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HR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지표를 데이터로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먼저 제안해야 CEO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HR 역할 변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경력의 대부분을 HR에서 보내온 리나 네어가 한 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녀의 전 직장, 유니레버의 데이터 기반의 HR 애널리틱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녀는 유니레버에서 기술을 접목한 HR 디지털화 과정의 선봉에 있었고, 다양한 기술적 파트너사를 통해 유니레버가 전사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HR 조직 문화로 변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HR 출신의 CEO가 점차 많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기대감일 수 있고, 그녀가 IT를 잘하는 인도 출신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가 디지털화하여 한국인들의 정보를 손에 넣고 정보를 수집하여 동양에서도 한국의 앰버서더 제니를 앞세워 우리의 시장을 흡수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너무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학원에서 MBA에서 즉 회사의 전체 부서를 훑어서 배우게 되는데 명문대의 경우만 정식으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결국 사람 장사를 잘하는 회사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관상을 보고 직원을 뽑았듯 아직까지 삼성은 기업 문화와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삼성이 그렇게 높은 학벌의 직원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삼성에 충성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말 잘 듣는 그들을 쥐어짜서 더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게 해서 회사에 충성하게 된 후 다들 퇴직할 때 너덜너덜 밖에 나오면 창업을 하던지 뭘 하던지 회사 조직에 맞춰져서 업그레이드해서 큰 조직일 때는 잘 달렸을지 모르지만 맨투맨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일반 사장님들과 싸워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샤넬은 우리나라를 얕본 것일까요? 제 정보 다 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 한 번쯤 사게 되는 샤넬 제품을 위해 내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은 인도 IT의 CEO의 컨펌이 아닐까요? 그걸 모르고 했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아주 불쾌한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넬이 매력이 아주 많이 없어졌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는 나를 업그레이드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대리물인데 말입니다. 좀 경영학 중에서도 윤리경영을 좀 배우셔야겠네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